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일단 우리 서울시당 김하철님만 대표적으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녹화가 되는 걸로. 오늘 할 거는 토지 공개념이고요. 오늘 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가 될 거고 잘 나오면 정의당 TV에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률님 장난하지 마시고요. 그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지. 그래서 쭉 한 20페이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 우리나라 토지 재산권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토지는 일단 재산권의 객체이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재산권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입법 형성권의 행사에 있어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토지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재산권의 특수성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아래로 쭉 설명이 할 예정이고요.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을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토지 재산권이지?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개정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토지 재산권과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목차로 토지 재산권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토지 재산권에 왜 이렇게 토지 재산권은 특수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 재산권이라고 했으니까 민법상 그럼 토지란 무엇인가를 보면, 이건 지금 민법 규정입니다. 보고 계시는 게. 그 민법상 토지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면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토지, 주택, 상가 건물을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하고. 그 밖에 이제 토지 재산권과 관련한 규정인데 211조의 소유권의 내용인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습니다. 왜 법률의 범위 내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왜 그런지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217조는 지난번에 제가 공동주택 강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매연 등에 의한 인지 이유 토지의 방해 금지에서 1항은 생활 방해 금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2항은 참을 수 있는 한도에서는 그거를 참을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하면서, 제가 지난 그 공동주택 강연하면서 층간소음, 층간흡연, 층견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민법상 217조가 근거 규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법상 토지 규정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토지 규정을 다시 요약해 보면,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는 권리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헌법상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재산권 조항과 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3조, 이건 지금 헌법 규정입니다.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다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사망에서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걸 또 다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질문에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주택 정책을 하거나 부동산 정책을 하거나 하면 항상 그 언론에서 우리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 내 재산권인데 왜 내 재산권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이제 그건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상 경제 조항이 있다는 걸 모르셨던 분도 계실 텐데 119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건 이제 사실상 시장 경제 질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이 항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조항이 나오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이 네 가지 목적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네 가지다.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네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122조를 보시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2조를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 공개념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 조항을 헌법재판소나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조 1항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선언한 걸로 보고 있고 2항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의의 요청에 따라 경제의 규제와 조정이 인정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 122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또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효율과 균형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헌법상 토지 정책의 목표는 뭘까? 이건 이제 헌법만 보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전 교수님의 토지 경제학에서 내용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 토지 정책의 목표는 크게 효율과 형평입니다. 뭐 토지 효율과 균형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토지와 효율과 공평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효율과 형평으로 어,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일단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그 토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런 이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목표, 효율적 토지 이용이 목표인데 개인이 멋대로 결정하는 토지 용도는 최선의 용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국토 이용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엇갈리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가 토지 이용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는 효율적 이용도 중요한데 그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국토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가 또 중요한 거 아니냐. 어, 크게 이제 두 가지 목표로 갈립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공평하게 분배를 할 거냐.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항상 충돌이 되기도 하고 충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평한 분배와 관련해서는 우리 고전 경제학자인 18세기에 계셨던 아담 스미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을 책을 제가 본 건 아니고요.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토지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한이 자유시장 경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국포론을 발간하면서 사실상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시작을 알린 경제학자죠. 이제 아담 스미스는 당시 뭐라고 했냐면 당시 기득권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지주 계급이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어, 지주 계급에 대해서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기생충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시대에 와서 해석을 하면 달라지는데 그 당시 시대를 봉건 시대에서 근대화를 하는 시대를 생각을 하면 봉건 영주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정책의 목표는 크게 효율과 형평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절충할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첫 번째 토지를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죠. 그런데 토지를 똑같이 분배하면 그중에서는 그냥 토지를 놀리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하게 하되 규모를 크게 하는 거죠. 음. 본 농사를 잘 짓는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는 거죠. 그 대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의 일부는 세금으로 징수해서 토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면 된다. 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뭐 사실 이제 2번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 토지를 국유화하되 각 토지별로 유능한 토지 이용자를 찾아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각 필지에 토지 이용권을 놓고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어, 이 토지를 이용하게끔 하고 그 국가는 그 토지를 판매한 가격을 가지고 국가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용권 판매한 걸 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실시하면 효율도 살리고 공평도 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작년쯤에 급진적 시장이라고 해서 한국에 그 번역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헨리 조지라고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텐데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진보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토지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토지가 이게 네 토지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이 토지로부터 생산된 것이 바로 당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은 최대한 공공이 가지게 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게끔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과 공평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레미 립킨이라고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을 쓰신 분이죠. 제가 이분 책을 읽고 이제 앞으로 모든 주택과 자동차는 임대로 되겠구나, 렌트로 되겠구나라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부동산 소유를 기피하는 시대가 곧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정책의 목표인 효율과 형평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절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토지 문제에 대한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집값 폭등의 문제에 대해서 보수 성향, 작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이상 비싼 땅값은 당연하다. 진보 성향, 어, 이런 집값 폭등은 투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의 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성향, 뭐가 문제냐? 시장에서 알아서 사는 건데 뭐가 문제냐? 진보 성향, 이거는 너무 이게 자산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거죠. 3번,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지역 불균형 현상.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수도권 서울 1극 국가잖아요. 서울로 다 집중되는 그런 국가인데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규모의 경제가 있고 집적의 이익, 모여서 사는 경제의 이익이 있는데 이거는 효율의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혼잡과 과밀은 토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건 효율의 차원에서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발의 문제, 환경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진보 성향 경제학자 모두 효율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도 조금 더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애초에 토지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주의자들과 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계획주의자들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토론으로 접점을 찾아가려고 하면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이걸 토론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서로 아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으로 어차피 해결이 안 된다. 각자 입장을 가지고 조율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뭐 토지의 정책 목표와 그 토지 문제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아까 그 헌법적 경제 질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언론에서는 매번 그 뭐 국민들이 왜 내 재산권 침해하냐, 내 주택에 대한 재산권 침해하냐 이제 이렇게만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럼 이제 또 하나 의문이 들죠. 주택의 문제인데 왜 토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은 제가 하나 이제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 고향 지난번에 제 고향이 전북 김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고향 전북 김제는 10억에 집을 10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에 아파트를 한 채 살까 말까 하죠. 서울의 아파트하고 지방의 아파트하고 제가 봤을 때 질적인 차이는 크진 않아요. 그럼 그 가격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들 뭐 떠올렸을 것 같은데 토지에서 나옵니다. 토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택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토지 문제를 검토를 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입장이 뭔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토지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거는 1989년도에 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 이게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선고한 게 맞아? 이제 이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 5항에서 제가 쭉 보여드린 내용은 그냥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직접 선고한 내용 맞습니다. 결정문 그대로 제가 복사해 온 겁니다. 먼저 그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가항 토지재산권 관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의 성격을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빨간 글씨만 있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고대는 다 같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불합 증민 전체의 총유 모두가 같이 소유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봉건제도 확립과 함께 토지 소유권의 개념은 그 토지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봉건 영주에게 귀속되고 그 이용권은 지세나 소장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속 영민에게 귀속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담 스미스 같은 분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봉건 사회가 붕괴되고 난 후 성립한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소유권 보장을 요구했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영주들 아니면 왕한테 왕정으로부터 계속 뭐 세금 등등으로 소장료 등등으로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토지가 생긴 다음부터는 아니면 내 물건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나의 절대적인 소유권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됐던 겁니다. 18세기 즈음에.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빨간 글씨는 아닌데 보시면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에서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얘기가 1789년 8월 27일 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에 대한 기대,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자로 보고 그 자유로운 계약 활동과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해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이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독시 노동자나 소장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 자유의 미명 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형격해지고 사회 계층 간의 분화와 대립 갈등이 첨예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런 이제 정책이 대폭 수정되게 이르렀으니 토지 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일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적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이다.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 재산권의 사회적 제한 내지 사회적 귀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에서 배태되 어 배태되는 사회적 폐단을 최소화함과 어 사유 사유재산제도의 기본 이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유재산제도의 유지 존속을 위한 사유재산제도의 최소한의 자기 희생 내지 양보이다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유재산제도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 너네 옛날처럼 그 내 토지 소유권 절대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그 사유재산제도 유지 존속되기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바이마르 헌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소유권에 대한 제약 내용이 나오고 우리나라 민법상에도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이렇게 제약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상 소유권에 대해서도 재산권에 대해서 절대 무제한으로 목적물을 이용하고 처분할 권리라든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권리가 권리라는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국제적 경향과 관련해서 유엔 헤비타트 1976년 개최된 국제연합 인간 거주회의라고 1976년, 1996년, 2016년 2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토지는 인간 거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에 방치되는 보통의 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하에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 보전,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는 것, 그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뭐 토지 소유권이나 주택 소유권은 절대다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는 먹히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토지 그 헌법상 규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면 토지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과 제한의 한계는 다시 이제 좀 전에 봤던 조문이죠. 이 이제 23조는 재산권 조항, 37조는 아시겠지만 이 항을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 조항 119조, 122조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상진 법학 박사님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 모든 조항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토지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 질서는 이렇다. 헌법 122조 제가 아까 토지 공개념 조항이라고 했던 부분이죠. 토지 공개념 조항은 제23조 재산권 조항과의 관계에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재산권 아까 123조 3항을 한번 보시면 거기는 재산권을 제한할 땐 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토지에 대한 제한은 보상 없이도 가능하다. 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항 헌법 제122조 토지 공개념 조항은 37조의 특별한 규정이다. 37조는 기본권을 국가가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 목적으로만 가능했는데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진보 진영에서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제약은 되게 세게 하셔도 돼요. 거의 유형 결정 안 나옵니다. 근데 다들 미리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 입법 제한을 잘 못해요. 이거 유연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유연이 나오는 경우랑 유연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붙여서 그러면은 122조로 가지고 이른바 토지 공개념 조항을 가지고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뭐 무제한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23조 1항의 재산권 보장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택을 몰수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9조 1항에 아까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건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국가가 국유한다. 이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2조에 따른 그 토지에 대한 제한과 의무 부과는 37조 2항에 따라서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건데,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은 이건 한번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제한하지 마라라는 이제 취지의 원칙인데,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크게 목적의 정당성, 그러니까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얼마나 정당한지. 두 번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한 수단이 얼마나 적합한지. 세 번째, 그 수단이 적합할 수는 있는데 더 적은 침해가 더 적은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침해가 더 큰 수단을 적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국민들에게 침해가 작은 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공익을 위해서 토지를 제한하는 것도 좋은데 뭐 집을 몰수해서 그 집에 살던 가족을 내쫓는다거나 이러면 사익 침해가 너무 크지 않느냐. 법익의 균형성을 항상 따져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헌법 해석을 대한민국 제37조 2항 헌법 제37조 2항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과잉금지 원칙을 어, 적용을 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제까지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사회적, 국가적인 제한은 좀 더 넓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7번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유형 결정인데, 이른바 198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 그때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법을 입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두 번째가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래서 그냥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토지공개념 3법은 유형 결정 나서 다 없어졌어라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요. 1989년도에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은 상당 부분 유형 결정으로 없어졌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살아 있고요. 호출세법은 없어진 건 맞고요.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 법률도 없어진 게 맞는데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랑 택지 소유 상한법이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내용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용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절차상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없어진 거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굉장히 폭넓게 헌법재판소는 허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보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용 가지고 하나 시비를 건 게 있습니다. 차분히 볼게요. 첫 번째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 보장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토지 사용권의 사회적 의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의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아까 첫 목차에서 얘기했던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뭐냐?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든지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토지 관련 주택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는 정의당 국회에 있는 정의당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드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게 유연이 났습니다. 유연이 났는데 그게 유연이 난 이유가 뭐냐면
일률적 획일적으로 토지재산권 규제를 하면 위헌이 난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법을 만들면 위헌이다라는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택지 소유 상한법이 택지의 소유 상한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딱 200평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 집에 가족이 10명이 살든 20명이 살든 아무리 오래전부터 뭐 그 집을 유지해 왔든 간에 무조건 200평을 딱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상황에 따라 200평이 더 넓은 토지가 있을 수도 있지 꼭 200평만 딱 제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조항 없이. 그다음에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법 시행 이전에 택지를 소유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택지를 취득한 사람하고도 또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니까 또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거고.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사람과 시행 후에 취득한 사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간에 제한 없이 고율의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한다. 여기 잠깐 보시면 뭐 택지 가격 4%에서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러면 11% 부담하면 10년 지나면 110%니까 짧은 기간 내에 토지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 보수 언론에서 가장 비싼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6%입니다. 6%인데 6%면 16년만 지나면 몰수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막 언론 보도를 하죠. 실제로 6%가 전체가 6%가 아니고요. 얼마 이상은 1%, 얼마 이상은 2%, 얼마 이상은 3%, 얼마 이상은 뭐 6% 이런 식으로 차등적 누진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율의 부담금을 적용할 때는 차등적으로 누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위헌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토지재산권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아마 주변에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게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가장 없애고 싶어하는 법이 이 법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2017년 2월 3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인용을 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뭐냐면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 주택 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 가액을 빼고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빼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공사 비용을 뺀 거에서 얼마를 곱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얼마나 부담금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좀 부과금액 산정 방식을 보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는 3천만 원 초과금의 10%, 5천만 원 초과할 때는 5천만 원 초과금의 20%, 7천만 원 초과는 7천만 원 초과의 30%, 9천만 원 초과는 9천만 원 초과의 40%, 1억 천만 원 초과는 1억 천만 원 초과 50%를 부담을 누진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택지 소유 상한한 법률 관한 법률처럼 그냥 획일적으로 50% 이러면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차등적으로 누진제를 실시하면 이게 위헌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평균 예상 부담금 시뮬레이션인데 사실 이때 2017년 2월 3일자 매일경제에서 이 보도를 한 이유는 뭐였냐면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법을 더 유예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 이 반포주공 1단지에 보시면 그 대치 쌍용 2차 아파트, 잠시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 부과 개시 시점 B를 한번 보세요. B를 한번 보시면 이 13억 원입니다. 13억. 대치 쌍용 7억, 잠실 주공 8억 였는데 이게 한 주택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44억, 21억, 2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발비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을 다 빼고 나면 재건축으로 남는 이익이 아파트 한 채 소유했을 때 남는 이익이 반포주공 1단지 19억, 대치쌍용 7억, 잠실주공 6억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예 부담금액 산정 방식에 적용을 해보면 부담금이 반포주공은 9억, 대치쌍용은 3억,
잠실주공은 2억 8천이 남는다는 취지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수 언론에서는 결론을 뭐만 하냐면 재건축 반포주공 뭐 대치쌍용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3억 딱 어? 국가가 강도냐 뭐 이게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 재건축으로 수익이 지금 뭐 19억 7억이 남는데 이 개발 이익을 모두 사유화시키는 게 타당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강남 구민회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법 환수법 관련해서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를 이제 토론자로 불렀어요. 물론 반대 토론자로 불렀죠. 그래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각 아파트당 19억, 7억, 6억인데 이거를 개인이 사유화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 어? 지금 이거를 제한하는 법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인데 이거 유연 안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끄덕끄덕 하시더니 맨 처음 막 폐지를 주장하셨거든요. 폐지하다가 그러면 유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유예하자 뭐 이제 그랬었는데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18년까지인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을 한 조합에 한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가 적용이 안 됐고요. 2018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이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아파트 세 군데에서 반포중앙 1단지는 2018년도에 재건축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지금 그 가상 계산인데 이 19억이 온전히 그냥 개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포 재건축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19억이 그냥 생기니까. 사람들은 노동소득으로 19억 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의 상상에게 재건축에 목을 매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반면에 대치쌍용 3타하고 잠실주공 5단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적용이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이분들은 다음 선거를 기다리면서 좀 상황을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한번 보시면 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때 강남 구민회관에서 그때 강남 구민회관이 한 3층인가 4층으로 돼 있어요. 층이. 근데 이제 다른 분은 다 찬성이에요. 뭐 폐지 찬성, 위에 찬성인데 저만 반대 토론자로 들어가서 제가 이거 재건축 초과 이 환수제 이거 위원으로 안 나옵니다. 막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막 볼 날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방향을 폐지해서 유예로 트는 걸 보면서 참 이분들은 사람 말을 잘 듣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달에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잉금지 원칙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과잉금지 원칙 적용하고 있죠.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인지.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헌법적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입법의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이 재건축 개발 이익은 상당 부분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률 증가, 즉 개발 밀도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확보한 밀도 차익 내지 해당 토지의 활용도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층짜리 아파트를 10층으로 올려주면 용적률이 2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5층짜리 아파트에서 10층째 올라가면 그 주변의 아파트가 답답해지겠죠. 제가 지금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동에서 서초역을 지나서 저기 반포대교를 건너려고 하면 예전에는 그 여기가 이렇게 언덕이 하나 크게 하나 넘습니다. 서초경찰 지나서 언덕이 하나 넘어가는데 서초경찰서 지나면서 언덕이 넘어가면서 성모병원 지나면서 남산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재건축 아파트 지어져가고 남산이 안 보여요. 저의 존망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지. 공공의 조망권을. 그래서 이제 그런 용적률은 5층에서 10층으로 올리는 거는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건축을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줬는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개인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취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오는 게 그렇다면 국가는 토지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유도하는 한편 국가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적합한 방향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건축 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수단도 적합하다. 어. 그다음에 이제 침해의 최소성이죠.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는 개발 비용 등 재건축 조합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부분은 모두 공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평균 재건축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하나여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침해의 최소성에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환수 조항 등을 통하여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 시장이 안정되며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은 이 사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공익이 크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건축 부담금 환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합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면 된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인류적 획일적으로 토지재산권, 주택재산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유언 결정이 나오지만 유연한 방법으로 차등 누진적으로 입법을 하면 유언이 나오기가 오히려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국회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주택 시장을 이렇게 난리냐? 그거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 결정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 힘드셨을 텐데 아마 여기에서 영혼이 떠나실 수 있어요. 영혼이 떠나실 수 있는데 그냥 차분히 들어보시면 그냥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차분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정정 교수님 토지경제학에서 인용한 내용이고요.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 뭐 안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수익, 주택에 대한 주택을 임대한 주택 임대소득과 주택을 구입해서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얻는 투자소득, 자본이득은 그 주택 구입 대금에 대한 이자 소득과 평균적으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어, 어떤 집을 어떤 집을 제가 5억에 샀는데 그 집을 모두 대출로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임대소득과 그 상승 투자소득은 잠시만요. 소리가 울리시는데 지금 네. 그, 그 투자소득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소득만 높으면 더 투자하려고 그럴 거고 만약 이자소득과 같으면 왠지 외국 시장이 안정되겠죠.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자본이득은 그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자본이득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다. 그러면 5억에 1%니까 500만 원이겠죠. 이자 소득은 부동산 가격이 5%, 5억이다. 근데 이자의 대출 이율이 2%다. 그러면 이자 소득은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이니까 주택을 안 살려고 하겠죠. 오히려 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안 사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하면 대출을 나가는데 1,000만 원 나가는데 이 자본이익은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니까 또 그것까지도 산정을 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동산 가격 결정 시에는 부동산 이용 수익, 임대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이 그 부동산 가격에 따른 이자 비용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게 가격이 같아지면 그 시장 가격의 균형을 이룬다라는 취지지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P라 놓고 프라이스죠. 은행 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니까 R로 놓고 연간 기대되는 부동산 이용 수익률은 1이니까 아마 1 든 것 같아요. Y라 놓고 연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A라고 하면 Y 부동산 임대소득 더하기 부동산 가격 상승률 A 곱하기 부동산 가격 P 자본소득 이꼴 부동산 가격 곱하기 은행 금리, 부동산 대출 이율 이게 등호를 이퀄을 이루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겠죠. 일단은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돼요. 당연하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다면
당연히 대출 받아서 집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 밑에 상승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다면 어 부동산 보유 이익이 손실을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라는 내용 써 놨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결과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0이라고 본다면 A에 0이 들어가니까 Y 플러스 0 곱하기 P는 RP가 되잖아요. 결국은 Y는 P가 되죠. 그러니까 Y는 RP가 되는데 그 프라이스 부동산 가격만 왼쪽에 남겨두면 P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수익 나누기 이자율이 되겠죠. 이게 부동산 임대소득을 그 자본 그 가치로 전환한 값이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금리가 5%일 때 연간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의 시장 근본 가치는 500만 원 나누기 0.05. 여기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1억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이제 여기 이 가치는 지금 부동산 자본소득, 투자소득은 뺀 부분입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매우 낮다면 사람들은 그 자본이득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동산 가격, 그 부동산 임대소득을 근거로 한 부동산 가격이 곧 시장 가치가 된다. 근데 이제 시장이 불안정해요. 지금 우리 서울 아파트 시장 매우 불안정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고요. R은 대출 금리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A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다면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 투자를 해야죠. 돈이 벌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주택 보유 이익이 손실을 항상 초과하므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다행히 주택 가격 상승률이 0보다는 큰데 금리보다 대출 금리보다는 낮아요. 그럼 이럴 때는 계산을 해보면 Y 플러스 A 곱하기 P는 R 곱하기 P보다 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부동산 수익이 훨씬 그러니까 부동산 수익 자본 수익이 더 크다고 하면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결국은 이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하향 안정화되잖아요. 갑자기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 임대소득 플러스 자본소득과 이자 비용이 동일해질 것이다. 그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가격은 P equal Y 나누기 R-A.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결정 일반식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냥 쭉 따라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금리가 5%인데 연간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3%예요. 그럼 이제 벌써 두 가지가 나왔네요. 연간 500만 원의 임대소득. 그다음에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3%. 주택 가격 상승률 3%. 임대소득은 500만 원. 근데 대출 금리는 5%. 이거를 이제 써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500만 원 나누기 0.05 빼기 0.03 해서 2억 5천만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실 뭐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 부동산 가격 산정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주범에 대해서 항상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정확히 확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거는 약간 또 정의당도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식이 서울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 아파트는 지금 2단계인 거예요. 2단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는 아니고 뭐 저희 민변의 후배 변호사님들한테 이런 강연할 때도 저도 계속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1년과 2022년이 분명히 버블은 맞다. 언제 꺼질지는 모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과 달리 금리가 2023년, 24년까지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뭐 2, 3%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면
참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의 금리를 좌우하는 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잖아요. FRB. 거기에서 지금 그 지난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를 0으로 놓고 0으로 놓으니까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화폐를 매달 1,200억 달러씩 풀고 있습니다. 찍어서 풀고 있는 거죠.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실제 그 걱정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서울의 아파트에 서로 덤비고 있죠. 그럼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2배 오르면 끝납니다. 2배 오르면. 근데 이제 그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 주택시장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온 이 10번은 이제 대주장입니다. 10번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건데 10법의 그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가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서울 도심에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떠들잖아요. 이런 단계에서 서울의 도심에 분양주택을 공급을 하면 그 주택은 또 올라요. 왜냐하면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야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에 학군이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역세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울의 도심에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안 된다. 그래봤자 절대 안정 안 됩니다. 분양주택 공급하면. 왜냐하면 분양주택 공급하면 그거 다 투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자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서 도심 내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한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게 그 용산 전기창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용산역 딱 가보시면 용산역 기차를 타보시는 분 아실 텐데 한 4층 정도 올라가 보면 그쪽 용산역 벽면 말고요. 뒷면을 보시면 넓은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 땅은 진짜 도심이거든요. 그런데 분양주택 공급하면 거기는 그냥 투기꾼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땅에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장기 임대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신기하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당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해달라고. 어. 그러면서 조금 이제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주택 가격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이죠. 한국은행은 2020년 5월 28일 기준금리를 0.5%까지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중에 지금 마이너스 대출금리는 2% 초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까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정부가 또 신용대출도 막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왔냐면 분양주택 아니면 주거복지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용 임대주택만 공급을 했었는데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이거 좀 상세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임대료 규제를 동반한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비엔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비엔나는 소득분이 70%까지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분이 70%까지 가면 그게 공익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텐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소득분이 50% 70%는 사실 중산층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시장 임대료를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데 덕배는 안 보겠죠. 그러면서 소득분이 50% 40% 30% 20% 10%로 내려갈수록 이분들한테는 임대료 주거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임대주택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엔나의 단기 임대주택이고요.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보고 왔던 내용인데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같은 경우는 8년 연속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히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가서 봤던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 시민의 50%가 임대주택, 시형주택, 시가 운영하는 시형주택,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형주택, 그다음에 지능기금 지원주택 그래서 이제 기금에서 지원해서 마련한 뭐 협동지원
협동조합주택 이런 데서 50%가 거주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사람들은 뭐 한국보다 못 사는 거냐 뭐 이렇게 할 텐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GDP를 대충 확인해 보시면 우리나라 2배로 알고 있어요. 한 6만 달러까지 갑니다. 왜 우리나라보다 2배 잘 사는 나라가 왜 임대주택에 살까?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엔나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어떻게 부과를 하냐면 소득분이 70%까지 시장 임대료를 부과를 합니다. 다만 각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지원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산층은 시장 임대료 다 납부. 그러면 그 중위소득 아래쪽으로 50% 미만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시장 임대료를 다 내야 돼요. 다 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는 누가 주거 급여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데 이분들은 시장 임대료를 다 내되 국가로부터 비엔나 시로부터 주거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 소득 수준 40%라고 하면 주거 급여 한 임대료의 10%, 소득 기준 한 10%라고 하면 임대료의 40%, 그러니까 나머지가 80%뭐 이 정도. 40%라고 하면 임대료 한 20% 이런 식으로 보전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주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소득 수준에 있는 분들 모여 사시고 20%의 소득 수준에 있는 분들 모여 사시고 30% 있는 소득 수준으로 모여 사시고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막 이런 식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아파트의 이미지로 이제 이게 그 이웃들한테 박히게 되고 결국 이제 거기가 좀 슬럼화되고 있고 약간 이미지만 악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꼭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의 차등적인 임대주택 방식보다는 비엔나 방식이 훨씬 선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엔나가 이걸 하게 된 게 비엔나 사회민주당이 거기는 100년간 그 자치정부의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엔나 사회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대한민국의 정의당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심 내 또 임대주택을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 얘기가 또 의문이 들 텐데 현재 그 주택 자산의 불평등은 도심 내 토지의 개발 이익을 개인이 다 사유화합니다. 학군 사유화죠. 역세권 사유화하죠. 문화시설,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 옆에 있으면서 그거 사유화하죠.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사유화합니다. 뭐 토론회를 하더라도 서울에서 하는 토론회는 잘 돼요. 근데 저희 지방 가서 토론회 하면 사람들이 안 내려와요. 그 인적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 이익을 모두 개인이 사유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이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심 내 임대주택에는 시민의 문화시설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임대주택이 시민의 공유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 비엔나의 임대주택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비엔나 임대시설에 소극장 같은 게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그러면서 그 이웃 주민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얻어서 그 건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구촌 도시 역사상 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집중 공급했다고 해서 도시 집중화가 선례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하면 누가 그래요. 그럼 임대주택 도심에 공급하면 또 도심만 사람이 몰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돈 많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섞여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분들이 또 알아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도심 집중 완화와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정의당에 제안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공부를 좀 해오신 분은 좀 정리가 될 텐데 안 한 분은 좀 헷갈려서 이 토지 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이라고 이정전 교수님 토지 경제학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저도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4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 과연 사람이 합리적이냐.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개인이 중요하냐, 공동체가 중요하냐. 효율이 중요하냐, 형평, 공평이 중요하냐. 문제 해결 방법론의 차이. 시장에서 해결하게 할 것이냐,
계획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시장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냥 시장에 맡겨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 시장에서 당연히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야. 어? 그냥 그 사람들이 시장에 투자해서 본 걸 가지고 왜 그걸 불로소득이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의 논쟁을 시장주의자들하고 하면 절대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모한 일입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분들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은 그거죠. 만약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불로소득이라 한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실도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근데 실제로 주택 가격 떨어졌을 때 지금 국가가 보전해 주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의 예를 들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2008 년도 그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주택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미국이 바로 한 게 그거거든요. 기준금리 낮추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택 가격 버티게 하는 거.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대출이 거꾸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죽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촌의 선진국에서. 이걸 알고 사람들이 무모하게 덤비는 거죠. 주택 가격을 함부로 못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주의자들은 수도권 집중 억제도 반시장적인 조치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하고 뭐 합리적 이성으로 논쟁하려고 하면 논쟁이 안 돼요. 각자 입장이 다른 걸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의 개입을 주장하는 이제 다수의 입장은 계획주의로 정리가 됩니다. 그냥 개인의 합리성, 시장의 합리성에는 맡겨놓을 수 없다.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좀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투기의 사회적 문제를 인정을 하면서 부동산세를 강화시키고 개발 이익으로 환수시키고 계획에 의한 토지 이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보통 뭐 정의당에서도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토지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하죠. 그밖에 이제 계획주의하고 좀 결이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그 조지스트 패러다임이라고 헨리 조지 아까 진보와 빈곤 뭐 조지스트 학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조금 이제 다른데 개인의 합리성, 사유재산권 존중 중요하다. 근데 토지의 사유화가 불공정한 시장 거래 및 불평등의 원인이다. 그래서 방법론을 한번 보시면 이분들은 이제 조금 다른데 어, 토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자고 얘기를 해요. 다른 조세들은 필요 없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토지 보유세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 이런 건 강력시시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하는 얘기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연합 전선이 토지 부동산 소유 계급에 배양하는 갈등 구도. 그래서 모든 자산 불평등의 원인은 토지 소유자한테 있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자본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본주의자인데 토지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게 헨리 조지스트 학파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다 보니까 투기의 가격 안정화 기능을 인정을 해요. 뭐냐면 너무 물건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싸니까 이제 막 사잖아요. 막 사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또 가격이 오르거든요. 어. 또 너무 올라가면 또 이제 막 팔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게 이제 시장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헨리 조지 학파는 투기의 가격 안정화 기능을 인정을 하는데 토지 투기에 대해서는 다르다. 토지 투기는 경기의 악순환을 반복시킨다라고 하면서 이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 토지 투기는 신용과 거품의 확대를 대상시킨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본 거죠. 첫 번째, 지가라고 하면 거리가 머니까 주택이라고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주택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막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이 감소되고 그러면 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게 주택에 대한 거품을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게 올리는 경향도 있는데 떨어질 때는 막 떨어지는 거죠, 막. 그래서 이제 거품이 터질 때는 어 막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21년과 2022년 금리가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리기 전까지는 지금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은 헨리 조지 스탁바가 잘 찍었다, 잘 봤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에 정의당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막스주의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실 텐데, 막스주의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얘기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생산 요소를 보통 이제 노동과 자본, 토지로 보는데 토지는 자본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갈등 구도를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다 자본가 계급인 걸로 뭐 그렇게 하면서 어, 토지 사유와 철폐를 일관되게 요구하는데, 토지를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이제 막수주의는 거의 그냥 한물 간 이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토지 재산권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토지 재산권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 그리고 토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안 드렸던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도심 내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분양주택 공급해서는 지금 자산 양극화가 절대 해소가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약 1시간 5분 지났는데 일단 여기서 끝내고 그